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이 바꾸는 노동의 미래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긴박한 지정학적 흐름,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까지 전 세계의 핵심 뉴스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기술과 생존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ILO 사무총장과 AI 시대의 노동권을 논하고 있고, 미국은 양자 컴퓨팅에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죠. 일본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물가와 금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산업혁명기,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던 혼란 속에서 새로운 법과 질서가 태동하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오늘 그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AI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군요. 네, 노동 존중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자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은 늘 노동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파괴가 아니라 공존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이 AI 허브 유치와 기술 혁신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ILO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기술 가속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경제계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네요. 지난 이틀간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파업 예고 90분 전의 합의인데 핵심은 역시 반도체 부문의 특별 성과급 지급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과급 격차입니다. AI 붐으로 삼성 반도체는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다른 부문이나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또 다른 숙제죠. 마치 1920년대 미국의 호황기 당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만 고임금을 누리며 발생했던 소득 불균형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본시장 혁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요? 미국 정부가 IBM 등 9개 기업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며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관련주들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때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기술 패권을 장악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을 혁신 플랫폼으로 키워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보가 예측 불허입니다. 유럽에서 철군 명령을 내린 지 얼마 안 되어 폴란드에 추가 병력을 보낸다고요? 네, 5,000명을 철수시키더니 다시 폴란드에 5,000명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물론 펜타곤 내부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떠오릅니다. 상대가 내 다음 수를 읽지 못하게 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이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스웨덴까지 날아가 동맹국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 지표는 아주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8주 연속 상승하며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동 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악재 속에서도 거둔 성적이라 더 놀랍습니다. 로스 스토어즈나 줌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했기 때문인데 연준의 원로이사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4월 물가를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이건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물가가 잡히는 듯하다가 다시 튀어올랐던 더블딥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축제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비중 조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메타 같은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명령으로 반체제 인사들의 계정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기업이 국가의 억압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인데 이건 기술의 중립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으론 플로리다에서 보수 활동가를 비판했다가 해고된 생물학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죠. 소셜미디어가 현대판 아고라가 아닌 검투사들의 경기장이 되어버린 씁쓸한 단면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5월 유엔 안보리 순번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이 뉴욕에서 고위급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주제가 유엔 헌장 원칙 유지입니다.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맞서 다극화된 세계를 만들겠다는 속내죠.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은 전면적 전략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절의 동맹과는 다른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21세기형 신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형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민간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네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정경쟁과 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흥미로운 건 리튬 배터리 산업의 재확장입니다. 지난 2년간 조정을 거치더니 다시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 저가 노동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저가 첨단 소재로 전 세계 에너지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의 집중호우인 용선수로 인해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경제 활성화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63,339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단한 기세네요. 1980년대 후반 거품 경제 시절의 최고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I 랠리와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깊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8%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든요.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4년 연속 줄어든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표는 풍요로운데 삶은 팍팍한 역설적인 상황이죠. 안보면에서는 필리핀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고 국기손괴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일본이 평화국가라는 가면을 벗고 있다는 중국의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등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특히 국기손괴죄는 일본 내 보수 색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예술작품이나 도시락 장식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 경직된 통제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입니다. 생활 밀착형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면 일본에서 쓰레기 봉투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재기까지 일어나 일부 지자체는 일반 비닐봉지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21세기 첨단 국가에서 비닐봉지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에너지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에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중동의 핵심, 이란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과 간접 협상이 진행 중인데 분위기가 팽팽합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농축 우라늄과 제재 해제가 쟁점인데 이란 의회는 저항 전선 지원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는 절대 타협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이란이 미국의 고가 드론인 리퍼를 20대 이상 파괴했다는 보도입니다. 10억 달러에 가까운 피해인데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이 가진 비대칭 전력의 무서움을 과시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디지털로 바꾸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2028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GDP의 1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검토도 하고 있고요. 물리적 해협뿐만 아니라 디지털 해협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부에서는 84일째 인터넷이 차단되어 시민들의 삶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디지털 강국을 꿈꾸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막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의회 해산 법안이 예비 심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110대 0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통과됐습니다.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진 건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전쟁 중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여기에 이타마르 벤그비르 장관이 구금된 구호 활동가들의 영상을 멋대로 공개해 국제적 비난을 사면서 내각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 말기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도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자멸해갔던 역사의 한 장면이 겹칩니다. 그런데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서방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점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3.8%입니다. 네노코 같은 스타트업은 여전히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죠.
전쟁 중에도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은 멈추지 않는 예외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31년 된 유명 나이트클럽이 폐쇄되고 7세 여아가 추락사하는 등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경제적 수치가 국민의 안녕을 온전히 대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독자 노선을 걷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수입 대체를 넘어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6년간 소프트웨어 매출이 4.5배나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죠. 19세기의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러시아 특유의 자국 중심주의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출도 중국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었군요. 동시베리아 신규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200만 톤 규모입니다. 가스프롬의 이 프로젝트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은 러시아가 중국이라는 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VTB은행장이 현재 경제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에너지와 기술의 동양회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은 단신들 모아봤습니다.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네, 영국은 4월 정부 차입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채 이자만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여기에 기록적인 엘니뇨가 발생해 1877년에 대재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바이오뱅크의 건강 데이터 50만 건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발칵 뒤집혔고 앤드루 왕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경제, 자연재해, 사회적 스캔들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셈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과 경제, 그리고 국가 간의 세력 판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은 빛의 속도로 앞서가지만 인류의 평화와 권리는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숫자로 표현되는 지수보다는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무엇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